저는 혼자 사업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예요. 요즘은 매일매일이 너무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중이죠.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적으로 큰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것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나 자신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물론 사회관계나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심에는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제가 있어야 그것도 잘 풀려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의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냥 정말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죠. 아버지는 회사원이셨고 엄마는 주부셨어요.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고요. 어머니는 저희가 좀 자라고 나서는 이것저것 부업도 좀 하시고 그러셨고요.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하지는 않았던 그야말로 평범한 중산층 딱 그런 집이 저희였어요. 엄마 내일부터 알바해. 거기 동네 마트 알지? 거기서. 엄마가 왜? 돈 필요해? 아유, 이 녀석아. 네 앞으로 들어가는 한 달 학원비를 생각해. 거기에 네 동생까지 얼마인 줄 알아? 너 그러고도 이번에 성적 시원찮더라. 아, 진짜. 알았어. 이번에 시험이 진짜 어려웠다니까. 으이그 자식이 웬수야 웬수. 아무튼 저녁에 학원 가기 전에 집에서 간식 알아서 먹고 가. 엄마가 차려놓을 테니까. 여동생과 제가 수험생일 때는 엄마가 학원비 때문에 동네 카페나 마트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걸 보기도 했고, 저 역시 대학에 가서 여윳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종종 가족끼리 여행을 간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아버지가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저는 평범한 집딸 그 자체였죠. 여동생은 저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잘했던 편이라 교대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저는 과학을 좋아했던 터라 대학 전공을 생물학으로 선택해 진학을 했고요. 사실 생물학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성적을 맞춰서 진학을 한 것이긴 했죠. 솔직히 철없는 20살 시절 대학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정하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막연히 좋은 미래만 꿈꾸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면서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먼저 선택하고 과를 맞추잖아요. 바로 제가 그랬어요. 특히 저는 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장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목적으로 생물학과를 간 것이라 사실 공부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1학년 때는 머릿속에 온통 놀 생각으로만 가득했었어요. 그게 바로 철없고 해맑던 저였죠. 그러다 중간고사쯤이었나? 조별 실험 수업을 해야 하는데 하필 과대표와 같은 조가 되었어요. 사실 1학년 동기들 거의 대부분이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들뜨고 놀 생각만 하는 분위기라 실험 수업이며 보고서며 중간고사조차도 대충대충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과대표는 엄청 조언들을 들들 볶는 애였죠. 수업에 한번 늦는 법도 없고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과대표가 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쪼는데 다들 피곤해하는 그런 애였죠. 조금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제낄 배짱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충 과대표 조장이 하자는 대로 좀 맞춰주었죠. 그러다 어느 날은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학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더라고요. 조장인 과대표와 저 딱 둘이었죠. 지우기도 아프다고 하고 다른 애들도 갑자기 알바를 가야 한다는데?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래서 오늘은 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아니, 갑자기 일이 생겼으면 모임 날을 바꾸자고 하던지 하지.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건 네가 너무했지. 너 오늘 학교 축제 날인 거 몰라? 다들 노느라 안 오는 거라고. 됐어. 다 빼고 우리 둘이서 보고서 써. 불참자는 불참했다고 교수님에게 말할 거야. 야, 그러다가 애들한테 욕먹어. 그러지 말고 나를 미루자, 응? 너는 친구도 없냐?
마침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이다 보니까 다른 조원들이 전부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걸 과 대표는 펄펄 뛰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원들 이름을 전부 빼겠다는 걸 겨우 말려가지고 다른 날로 다시 잡고 가려는데 혼자 집으로 간다더라고요. 저는 축제 구경을 가려고 하는데 혼자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때 왜 그렇게 안 되어 보이던지 저는 과 대표를 다시 불러 세웠죠. 너 바쁜 일 없으면 같이 갈래? 어디를? 우리과 주점하잖아. 네가 선배들이 나오라는 걸 공부해야 한다면서 거절했다며. 솔직히 1학년 과대표가 빠지면 되겠냐? 빨리 따라와. 그렇게 저는 그 친구를 데리고 과 주점으로 가서 일도 시키고 여기저기 같이 구경도 다니면서 놀게 되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친한 사이가 되었고요. 좀 답답하고 고지식한 친구이기는 했지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나름 장점도 많은 친구였어요. 무엇보다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진학했던 저와는 다르게 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라 제가 배울 점도 많았고요. 그렇게 저희는 1학년 1학기 내내 붙어 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붙어 다니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나름 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어요. 저희 동기 중 처음이자 유일한 학교 커플이 바로 저와 남자친구였죠. 저는 그렇게 대학 시절을 남자친구와 같이 보냈어요. 좋은 점도 많았지만 또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대로 행복했던 것 같아요. 20대에 풋풋한 연애를 했으니까요. 보통 동기 남자들은 대학 2학년이나 늦어도 3학년을 마치면 군대를 가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에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나는 학교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갈 거야. 가서 꼭 치과 의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의사? 아니, 그런데 왜 의대를 안 가고? 도저히 의대 갈 성적이 안 되었어. 그렇다고 재수를 할 형편도 아니었고. 그래서 일부러 생물학과로 온 거야. 치의학전문대학원 가면 의사가 될 수 있거든. 그 나이에 그런 분명하고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솔직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전 그때만 해도 뭐가 되어야겠다, 그 꿈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는 목표도 계획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찾았고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로를 정하고 생물학과 출신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일부러 생물학과에 진학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더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린 거였어요. 남자 동기들이 전부 군대를 가고 여자 동기들과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혼자 남아 열심히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시험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당연히 붙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는 대학 4학년 내내 공부에 매달리다 시험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졸업을 앞두고 있던 때 당연히 붙을 거라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대학원 시험에 낙방을 했지요. 늘 침착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그 얼굴은 저 얼망에 빠져 있더라고요. 나 떨어졌어. 세 군데 전부. 괜찮아. 원래 의학대학원 시험이 그냥 봐도 어렵대. 다들 그 시험 준비만 2년 정도는 해야 겨우 붙는다고 하던데. 자기는 대학 다니면서 준비했잖아. 나는 이제 기회가 없잖아. 우리 집이 내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 떨어지면 바로 취직하라고만 해. 기운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남자친구는 그날 계속 아무 말 없이 울기만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형편은 안 되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학원 떨어졌으니 바로 취직해서 돈이나 벌어오라고 했다며 상심을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 누구보다 4년 동안 목표를 향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또 공부했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아니 말이죠. 서럽게 울고 또 울던 남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심란해서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대로 기운을 차리지도 못하고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다가 다시 눈물이 보이고 그러기만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 용기를 내기로 했죠. 자기야, 그냥 공부해. 내가 도와줄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고시원 얻어. 그리고 공부해. 그리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해. 내가 고시원 월세랑 자기 생활비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해. 그럼 이렇게 포기할 거야? 취직했다 돈 모아 공부한다는 거 어렵다는 거 알잖아. 그냥 이왕 하는 공부 지금 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대학원 들어가야지. 자기 할 수 있어. 처음에 남자친구는 싫다고 했어요. 저에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기에는 남자친구의 꿈과 집념이 더 강했지요. 그래서 저를 꼭 안고 약속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그리고 꼭 치과 의사가 되어서 이 은혜를 다 갚아주겠다 말이죠. 그날로 남자친구는 바로 고시원을 얻었어요. 알바로 아름아름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서 고시원 보증금과 첫 달 생활비를 건넸죠. 사실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교직 이수를 한 터라 졸업을 하고 교원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어쩌겠어요. 저는 바로 취직에 나섰고 운 좋게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남자친구의 뒷바라지를 했죠. 물론 제가 갑자기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버리고 취업을 하게 된 이유와 지금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어요. 부모님은 그냥 제 마음이 변했다고만 알고 계셨죠. 하지만 저희 여동생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여동생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뒷바라지를 한 1년 후 이번에는 꼭 붙는다 했던 남자친구는 다시 의학대학원 시험에 낙방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참 막막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세상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물러서기도 애매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할 주제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딱 1년만, 딱 1년만 더 공부하고 싶어. 시험 점수도 진짜 아깝게 떨어졌어. 내가 이런 부탁해도 될까? 저는 마지막 1년이다 생각하고 다시 베팅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또 피말리는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부에 집중한 지 2년 만에 남자친구는 치의학대학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합격이 발표되던 날 저희는 정말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죠. 그렇게 저는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생각했어요. 제가 남자친구 공부 뒷바라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여동생은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퍼부었죠. 언니는 남자친구를 그렇게 믿어? 절대 안 변할 것 같아? 또 시작이니? 그만 좀 해. 나라도 해야지 어떡해. 대학원 붙었다고 쳐. 그 등록금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등록금 거기 정말 비싸던데. 나는 그 오빠 별로야. 본인도 뻔히 알았을 거야. 치의전원 등록금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거 알고도 언니에게 기대는 거 좀 그렇다고. 사실 여동생 말에는 틀린 점은 없었어요. 치의학 전문 대학원에 합격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한 고난의 길의 시작이라고나 할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양도 상상을 초월했고 거기서 버텨내어 졸업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등록금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학기에 600만 원이 가까운데 1년이면 1000만 원을 넘겼죠. 거기에 남자친구의 생활비며 교재비까지 생각하니 솔직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고시원에서 대학원 시험 공부 뒷바라지 하는 것도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정말 과연 내가 할 수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제야 저의 학원비 걱정으로 동네에서 알바를 하던 엄마의 마음이 대번 이해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 집안 형편상 대학원 등록금이며 생활비 도움을 집에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걸 남자친구는 물론이거니와 저도 알았어요. 그 등록금이며 모든 걸 감당할 사람은 그니까 저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다고 공부할 시간도 없는 남자친구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 역시 가끔 과외 알바를 하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죠.
그러다 결국 저희 부모님마저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게 되셨어요. 딸내미가 취직을 한 지 2년인데 돈도 제대로 모아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돈을 쓰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은 걸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가 저를 앉혀놓고 캐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 상혁이 대학원 공부 뒷바라지를 다 네가 했다고? 죄송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반값도 네가 내고 학원비도 네가 내고 다 그런 거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설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대학원 등록금도 네가 낼 거야? 당연히 부모님은 싫어하셨죠. 당장 헤어지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그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했어요. 염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을 꼭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아직 너무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저 대학원 졸업해서 전문의 따자마자 바로 지원이랑 결혼하겠습니다. 아, 무슨 벌써 결혼 얘기야? 아, 당장 이 상황 어쩔 건가? 등록금도 지원이에게 기댈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형편이 안 되어서. 하지만 꼭 성공해서 지원이랑 아버님, 어머님께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봐주세요. 남자친구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는 저희 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하셨죠. 결국 엄마와 아버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한 발 양보를 하셨어요. 저 역시 절대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이 다 알아서 할 테니 우리 사이 허락해달라고 사정을 했고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허락하고 싶어서 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늘 저와 제 남자친구 걱정을 하셨고 엄마는 아빠 몰래 저를 도와주려고도 하셨어요. 아마 남자친구의 솔직한 모습에 그냥 넘어가신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결혼을 할 거라는 약속을 믿은 것이기도 할 거고요. 저는 부모님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면서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했어요. 엄마가 주는 도움도 일부러 받지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도 그걸 감당이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용돈이며 기숙사비에 등록금에 책값에 거기에 제 생활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알바까지 했어요. 저희 학원비에 보태려고 알바를 했던 엄마처럼 남자친구 등록금 벌려고 알바를 하는 저를 보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평일에는 회사에서 잔업에 특근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했고요. 주말에는 예식장 도우미 알바까지 했어요. 주말에 몰리는 결혼식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였죠. 하객들에게 식권을 나눠주기도 하고 신부 대기실 정리도 하고 막 도착한 신부들 뒤치다꺼리도 하는 뭐 그런 일이었어요. 원래 동생이 대학생 때 하던 알바였는데 저를 소개해줘서 하게 된 거였죠. 어차피 남자친구는 주말에도 공부하느라 바빴고 결혼식이 대부분 저녁 시간 전에 끝나 오전부터 낮 시간만 열심히 일을 하면 저녁에는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 일을 꽤 오래 했어요. 일당도 괜찮았거든요. 일도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예식장은 버라이어티한 사건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더라고요. 한 번은요, 결혼식이 난장판이 된 적도 있었는데요. 그날 결혼식을 올리려던 신부가 사실은 양다리였던 모양이었어요. 뒤늦게야 자기 여자친구가 딴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걸 알게 된 남자가 자기 친구들 한 무리와 함께 결혼식장에 들이닥쳐 난동을 피운 것이죠. 당사자야 혼비백산을 했겠지만 그 남자가 신부와 사귀었던 증거라며 커플 사진을 막 뿌려대고 신랑 쪽과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울면서 도망가는 신부를 돕다가 그만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흥분한 남자들이 저를 둘러싸서는 신부는 어디 있냐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아, 왜 이러세요? 저는 몰라요. 아까 그냥 빼돌리는 거 내가 봤어. 말해. 어디로 갔어? 아, 그냥 저 출입구만 안내한 것뿐이에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너 그년이랑 무슨 사이야? 친구야? 아, 이거 왜 이러세요? 이분은 예식장 직원이잖아요. 아, 여기 직원 옷 입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이 여자가 나를 속이고 결혼하려는 나쁜 년을 빼돌렸다고요. 아이, 그럼 얼른 주차장을 뒤지던지 알아서 하세요. 괜한 직원 잡지 말고 경찰 부를까요?
저는 다른 손님 덕분에 겨우 그 싸움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때 저를 구해준 그 손님은 저의 인사를 받고도 한참을 제 얼굴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이상한 생각에 저도 그 손님의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죠. 어머, 장 대표님 아니세요? 윤 주임 맞죠? 나는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저요? 주말 알바요. 아니, 멀쩡한 직장인이 알바를?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윤 주임님 혹시 뭐 큰 빚이라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웃었죠. 그분은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요. 지인의 결혼식에 왔다가 싸움이 났길래 구경을 왔다가 저를 알아본 것이었죠. 설마 나일까 싶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참을 보고 계셨던 덕분에 저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대표님과 저는 그날 저녁에 맥주 한잔을 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신기한 인연이었죠. 그분은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그 계기로 친해져서 가끔 우리 회사로 미팅을 나오면 같이 식사를 하는 사이가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저는 다른 알바도 열심히 했어요. 주말에는 예식장에 나가 일을 하고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카페 알바도 나갔어요. 중간중간 학원 알바를 하기도 하고 번역 일을 받아서 밤을 새워가며 번역 알바를 하기도 했죠. 제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돈을 버는 동안 남자친구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지만 입학한 처음에는 동기들 사이에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고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더니 대학원 2학년 때에는 결국 유급을 해서 2학년을 1년 더 다녀야 했으니까요. 물론 등록금을 내야 하는 기간도 1년 더 늘어났고요. 유급을 했을 때 남자친구 역시 충격을 많이 받은 듯 보이더라고요. 나 당분간은 주말에도 기숙사 안 나오려고. 주말에도? 그래도 하루 정도는 쉬어야 하지 않아? 그럴 시간 없어. 1년 유급이라니.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얼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보자. 대신에 자주 전화할게. 알았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몸 상하면 다 소용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남자친구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남자친구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고 대학원에 다닌 이후부터 우리는 데이트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죠. 아예 얼굴을 보는 것도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몇 시간 잠깐 보는 게 다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미래를 위해 그리고 꿈을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것이니 저는 다 견딜 수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역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정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이악 물고 공부를 했더니 3학년부터는 잘 적응을 하는 듯 했어요.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예전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는지 신경질적이거나 날카로운 반응도 덜 보였죠. 저희는 데이트를 대부분 저희 집에서 했는데요. 저희 집에서 남자친구는 거의 예비사위 취급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어쩌다 여유가 되는 주말에 잠깐 얼굴을 보는 데다 저 역시 주말에 알바하고 나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에 와서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돌아가는 게 저희 데이트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때를 떠올리면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을까 생각해보고는 해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늘 쪼들렸던 그때 저는 불행했던 걸까요? 아니면 행복했던 걸까요? 솔직히 마냥 행복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또 살면서 매일 일을 쳐내느라 바빴던 게 가장 컸죠. 그래서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도 있었고 밝은 미래도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성실하게 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언젠가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미래가 올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와 나중에는 이런 고생도 다 보상받을 테니 지금의 이때 이야기를 언젠가는 웃으면서 할 때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행복이 오로지 남자친구에게 제 미래와 제 행복을 걸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런 희망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지도 전혀 몰랐죠. 저는 물론 가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난 적도 있었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아들을 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도 겨우 오고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휴학을 해야 할 형편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는 그렇게 공부에 집착을 보였던 것이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사실 그렇게 자상하고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갑고 무뚝뚝한 분이셨죠. 저를 봐도 딱히 좋은 말을 건네거나 살가운 인사 한마디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긴 세월 힘든 시간을 견디며 혼자 꿋꿋하게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 성격이 그랬겠거니 했어요. 뭐 그렇다고 저를 대놓고 구박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끔 남자친구가 들리면 밥을 차려주시기도 하시고 김치 같은 걸 엄마 갖다 드리라고 챙겨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저 역시 그 집에서는 거의 며느리 취급을 받은 셈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의사 시험에만 붙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의 20대와 30대 초반은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도 시간은 잘 흘러가더라고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대학원 4학년이 되었으니까요. 대학원 4학년이 되자 남자친구 얼굴 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대학원 성적 관리도 해야 하고 국시도 봐야 해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거의 만날 수도 없었지만 저는 늘 그렇듯 평일에는 매일 출근해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예식장과 카페, 보습학원으로 오가며 알바를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 대학원 등록금에 매달 생활비까지 제가 다 책임진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기는 하지만 그걸 5년 내내 감당하려니 벅차더라고요. 부모님에게는 비밀이었지만 사실 당시 저는 대출도 조금 있었어요. 진짜 월급을 아끼고 아껴서 겨우 빚을 갚을 때쯤이 되면 등록금으로 목돈이 한 번에 훅 나가버리고 매달 남자친구 방세며 용돈까지 나가야 하니까 저는 옷 한 벌 사기도 힘들었거든요. 가장 속상했던 일은 저희 부모님에게 자식돌이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였어요. 동생은 선생님이 되어서 어버이날이나 명절 생신이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는 했는데 저는 큰딸이 되어서 제대로 효도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어쩌다 제가 용돈을 드려도 부모님은 받지 않으셨죠. 아유 이거 도로 가져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아니 엄마 괜찮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이 됐어. 내가 좀 더 보태서 넣었으니까 나중에 상혁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괜찮아 괜찮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죄송해하면 그냥 이렇게 젊을 때 열심히 사는 것도 다 나중에는 추억이라면서 오히려 저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가끔 밥을 사주기도 하는 그 거래처 사장님은 이런 저를 보면 늘 놀려대셨어요. 아이 그래 요즘도 여전히 우렁각시 노릇하는 중이에요? 우렁각시라뇨. 그만 놀리세요. 아이 그럼 평강공주인가? 나중에 의사 사모님 되면 진짜 까딱하지 말고 부귀영화만 누리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웃는데 아우 진짜. 그러면서도 그 사장님은 늘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가셨어요. 한 번은 제가 밥을 사겠다 했더니 나중에 자기가 치과 찾아가면 잘 해달라고 아부하는 거라고 괜찮다고만 하셨고요. 그러면서 제 생일날 겸사겸사 팀 회식을 할 때는 일부러 케이크도 사가지고 와서 축하해주고 슬쩍 가방 하나도 선물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렇게 남자친구 얼굴도 거의 보지 못하고 간간히 통화만 하면서 1년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는 국시를 앞두고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는 듯 했고요. 국시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인턴을 또 준비해야 한다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고요. 얼굴도 못 본 지 거의 몇 달이 되었지만 저 역시 힘든 사람 방해할까 봐 전화도 자주 못하고 그렇게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언니, 치과의사 전문의 시험 결과 발표 났어. 언니 연락 받았어? 아직 아무 연락 없는데? 뭐? 설마 떨어진 거 아니야? 빨리 전화해봐.
망설이다 전화를 해봤더니 남자친구는 심드렁한 목소리로 합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야? 다행이다. 진작 전화나 문자라도 좀 주지. 야, 그거 당연히 다 합격인 거지. 너는 설마 내가 떨어질 줄 알았냐? 나를 뭘로 보고. 나 이제 치과 의사야. 오히려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짜증을 부리면서 인턴 발표가 더 신경 쓰인다고 버럭했지만 그때는 마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합격을 하다니. 저는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는 인턴도 자신이 원하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합격을 했어요. 저는 그때 결국 울고 말았죠. 이제야 그간의 고생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행복하고 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앞으로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가 정신없이 인턴 생활을 시작하던데 그 사람은 더 바빠졌어요. 가끔 전화통화가 되면 너무 힘들고 바쁘다며 짜증만 냈고요. 사실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에도 서운함이 커져만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감정은 어쩌면 불안함에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그러다 대학원 졸업식 날이 되었어요. 졸업식 오려고? 됐어. 평일인데 출근해야 하잖아. 나도 바로 병원 들어갈 거야. 나 월차 내면 돼. 그래도 가야지. 그거 참 괜찮다니까. 그거 잠깐 보려고 뭘 월차까지 내. 그냥 나중에 봐.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대학원 누가 졸업을 시켜준 건가요? 바로 제가 대학원 5년과 대학원 입시 준비하는 2년까지 합해서 7년 동안 거의 1억 가까이 써서 졸업시켜준 거 아닌가요? 기가 막혔죠. 거기 등록금 누가 된 거야? 아니 졸업식에 내가 가야지 누가 가? 등록금. 등록금 대준 거 생새가 안 내나 했더니 결국 이러려고 그랬냐? 지겹다 지겨워. 남자친구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전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회사 월차를 내고 남자친구 대학원 졸업식을 갔어요. 정문에서 꽃다발도 하나 샀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졸업식 왔어. 지금 행사장 앞인데 어딨어? 전화일이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코 왔냐? 키가 차서. 야, 너 어딨니?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라. 저는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입구에서 남자친구 엄마를 만났어요. 남자친구 엄마는 저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제 팔을 꽉 붙잡고 강당 건물 옆으로 끌고 가더군요. 저는 그 힘을 뿌리치지 못하고 끌려갔죠. 여기가 어디라고. 얼른 돌아가. 좀 놓으세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제 남자친구 졸업식에도 못 올 이유가 뭐예요? 게다가 제가 그간 등록금도 전부 다 내서 졸업시키는 거잖아요. 그깟 학비? 다 갚아줄 테니까 당장 꺼져라 너. 우리 아들 인생에 니년 낄 자리 없어. 저는 한때 남자친구 엄마를 예비 시어머니라 생각했죠. 그래서 늘 어머니 어머니 하며 따랐는데 그랬던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그냥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할까요? 뒤늦게 남자친구도 따라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냥 인상만 팍 쓰더니 자기 엄마 팔만 붙잡더라고요. 엄마 뭐 그런 소리까지. 얼른 들어가 추워. 이러더니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고는 이러더군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나중에 얘기해. 돌아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그런 일이 TV에서만 나오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동생이 그러다 남자친구가 배신하면 어쩌냐고 할 때도 그냥 웃어 넘겼어요. 걱정하는 친구들의 눈빛에도 당당하게 대꾸하고는 했지요. 내 남자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다. 진짜 그거 하나는 자신한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찬바람이 부는 길가에 멍하니 서 있다.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남자친구는 당당하게 츠악 하기를 받고 자기 엄마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 엄마는 자기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보이고 있었어요. 감동적이고 흐뭇한 장면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저의 흔적과 저의 자리는 없었어요. 전혀 말이죠. 저는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와 일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있자니 여동생이 바로 눈치를 채고 저를 다그쳤어요. 그제야 울음이 터진 제가 펑펑 울면서 사실을 털어놓자 여동생이 전화를 걸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때 우리 집 사위이자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그건 네가 많은 거 희생하고 많은 거 해준 것도 알고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이 변했어. 미안하다. 앞으로 잘 살아. 그게 그게 대체 나한테 할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끝이니? 미안해. 아예 미안하다고. 뭐 어쩌라고. 그건 등록금 내준 거라도 뭐 다 물어줘? 그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었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악담을 해댔거든요. 아유, 네가 그 돈 좀 대서 공부시켜 치과에서 만들었다고 응? 살면서 얼마나 유세를 떨고 얼마나 우리 아들 기를 죽일 거야. 안 그러냐?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나는 딱 보면 알아. 그리고 우리 아들 너보다 훨씬 좋은 집안에 훨씬 더 나은 여자랑 만날 거야. 그래서 내가 당장 헤어지라고 했다. 아유, 너는 절대 안 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뭔지 저는 그날 알았어요. 제가 딛고 서 있는 바닥이 그냥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져 내려앉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악에 바친 여동생이 오냐 그럼 당장 그간 대줬던 등록금이라도 내놓으라고 악을 썼더니 더럽고 치사하다는 둥 바로 준다는 둥 하더니 그마저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전화로 막말을 하길래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무너지기에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저는 억울해서라도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했죠. 그간 전 남자친구에게 이체를 했던 모든 내역을 샅샅이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소소하게 줬던 용돈까지 전부 다 해서요. 무려 7년이었어요. 대학원 준비 과정 2년과 대학원 5년. 시간은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요. 돈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니까요. 저는 민사를 걸기로 하고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죠.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도 한 통 보냈어요.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네 그 알량한 인턴 월급 바로 찹 들어갈 거야.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전 남친도 뭐 화를 내서 못 치사하다는 둥 고작 이런 인간이었냐는 둥 주접을 떨어댔고 당연히 전 예비 시어머니도 또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댔어요. 저는 그걸 그대로 녹음을 했다가 경찰서로도 들고 가서 전 예비 시어머니를 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네요. 사실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 막말을 하고 욕을 하는 걸로 모욕죄가 크게 성립될 리도 없고 큰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겠지만 형사고소를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뭐 예상한 대로 민사소송 예고장과 형사고소장이 연달아 날아갔더니 바로 돈 보내줄 테니까 소송과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액수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자까지 다 붙여서 1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사실 1억도 부족하죠. 데이트 때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냈었고 알게 모르게 용돈을 쥐어준 것 하며 우리 부모님이 지원해준 것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와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걸로 퉁치기로 했어요. 그걸 다 입증해서 싸우기에는 더 이상 그 인간과 엮어서 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남친은 끝까지 더럽고 치사하게 나왔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1억을 내가 어떻게 만드냐. 나야 모르지. 알아서 해. 너 진짜 독하다. 너 이런 애였어? 야, 내가 안 떼먹으니까 좀 나눠서 봐도 도저히 한 번에는 힘들다고. 너 일하는 병원 게시판에 심파 사연 하나 올려줄까? 헌신하는 여자친구 쓰레기처럼 팽개친 인턴이 근무한다는 사연 말이야. 너 그러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어. 돈이고 뭐고 너 고소할 거야. 그래 한번 해봐. 나 지금 제정신 아니거든. 어디 끝까지 나랑 엮어서 아주 똥구덩이에 같이 구르던지 네 마음대로 해. 제가 눈에나 깜찍 안 하고 독하게 굴었더니 돈은 일주일 만에 바로 입금이 되더군요.
저는 그 돈으로요,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일단은 여행을 갔다가 머리를 식히고 돌아왔죠. 그리고 하고 싶던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기는 했죠. 저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편식과 영양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도 오랫동안 공부만 하던 전남친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시간도 절약하고 영양을 골고루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의외로 시중에는 그런 제품이 많이 없어서 저는 제가 직접 각종 영양 성분을 섞어가면서 보양식도 만들고 영양제 조합도 만들었었거든요. 이거를 그럼 제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전 직접 공장에 찾아다니며 문의를 하고 샘플을 만들어가며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샘플을 집에서 받아서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부모님이나 여동생, 심지어 여동생 남자친구에게 억지로 먹여가며 테스트를 하기도 했죠. 그러다 갑자기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 거래처 사장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했어요. 아유, 안 그래도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길래 놀랐어요. 전화를 해봐도 꺼져 있기만 하고 회사에 지금 지원 씨에 대한 소문 파다한 거 알죠? 어머, 사람들이 빠르기도 하네요. 저 이제 우렁각시고 평강공주고 다 때려쳤어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아니, 왜? 우렁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갔어요. 바보 온달이 장군이 아니라 진짜 바보 멍충이었나?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아유,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그분은 늘 만나면 저를 웃게 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면서도 사장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노하우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혼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일에만 파묻혀 살았어요. 아무래도 식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별별 일이 많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를 악물었어요. 제가 지금껏 가장 믿었던 인간에게 뒤통수도 맞은 마당에 아니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버텼더니 다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미친 듯 일만 했더니 서서히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먹을 것을 잘 챙기고 신경을 쓰는 때가 수험생과 그 부모들 아니겠어요? 우리 제품은 점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고요. 매출도 그와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나중에는 주문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성장에 힘입어 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지요. 요즘은 집에 혼자 살면서 끼니 챙기기도 귀찮아서 힘들어하시고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맞춰서 간단하면서도 영양소가 고루 갖춰져 있는 거기에 소화에도 부담 없는 식품을 개발해 출시를 한 것이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반응은 훨씬 좋았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저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죠. 물론 사업이 커지면서 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늘어났고 힘든 점도 많아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제 옆에는 늘 저를 묵묵하게 도와주던 그 사장님, 이제는 제 남자친구가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남자친구는 꽤 오래전부터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제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 맴돌고만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저를 도와주다가 자연스럽게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된 거였죠. 사실 전 남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뒤 전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사랑 같은 건 이제 절대 믿지 않는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상처를 금방 극복했거든요.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또 제가 정말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뒤라 그래서 그런지 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전 남친 생각은 정말 눈꼽만큼도 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제 마음의 변화에 제가 놀랐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저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지나간 저의 세월이 아까운 거,
딱 그거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런 시절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 뭐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무덤덤해지더라고요. 오히려 늘 저를 위해주고 저에게 뭐 하나라도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인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더 행복하고 더 행복했죠.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진짜 사랑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랄까요. 지금의 남자친구는 전 남친과는 모든 것이 반대였어요. 뭐 이를테면 저를 대하는 마음가짐부터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하고 둥글둥글한 성격도 그랬고요. 집안도 완전 달랐어요.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꽤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물론 자기 사업은 자기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점이 그 사람이 제 전남친 엄마가 장사를 하던 그 시장 부근에서 오래 살았다는 거였어요.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참 그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그 시장에서 상가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이었고 그 시장에서 회장님으로 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남친의 엄마도 그 회장님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중이었고 말이죠. 저는 지금 남자친구 부모님을 뵈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쪽 동네로 다시 가는 걸 보고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역시 대충의 사정은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면 그 동네에 가지 말자고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왜요? 제가 왜 피하겠어요? 아니, 오히려 나는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왜 피해? 보여주고 싶다고? 나 지금 일도 잘하고 있고 전 남친 따위는 깔끔하게 잊은 데다가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데 만약 만나게 되면 나는 오히려 자랑할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는 엄청 웃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상인애가 해마다 송년회를 날 잡아서 큰 행사장 빌려서 하거든? 그럼 거기 가자. 송년회? 우리 아버지가 해마다 가셔서 후원금 조금 내고 축하 인사말도 하는데 올해 바쁘셔서 못 가게 되었다고 하셨어. 내가 대신 간다고 하지 뭐. 저희는 웃으면서 계획을 짰어요. 우연히 마주치는 걸로 컨셉을 잡았죠. 그렇게 남자친구가 상인의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동안 저는 모른 척 전 예비시모 자리 근처로 갔어요. 전 예비시모는 3년 만에 아주 풀썩 늙어 있더라고요.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경악을 하더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예요. 뭐 저 역시 놀라는 척을 했죠. 그러다 남자친구가 그 순간 나타나 여기 있었냐고 찾았다며 어깨를 감싸 앉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더라고요. 왜 회장님 아들이 왜 저 전현 옆에? 저는 코웃음을 쳐주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저에게 물었죠. 아는 분이요? 예전에 잠깐 인연이 있었는데 악연이었어. 가자. 저는 고개를 저어 보이고는 바로 몸을 돌렸어요. 그 정도로 충분했으니까요. 막상 만났지만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돌아서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황급히 저를 붙잡았어요. 네가 지금 회장님 아드님이랑 만나는 거야? 네가? 왜 이러세요? 함부로 제 여자친구 몸에 손대고 그러지 마시고 말로 하세요. 남자친구가 말리자 전 예비 시어머니는 거의 거품을 물며 쓰러지기 직전이더라고요. 대체 왜 그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지 저는 그 상황이 웃기기만 했어요. 혼자 난리 부르스를 추다 정신을 차린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뜻밖의 말을 했어요. 저기 회장님에게 이야기 좀 잘해줄 수 없을까? 응? 우리도 인연이 있잖아. 우리 인연도 있으니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좋게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전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더라고요. 원래도 장사가 잘 되지도 않아서 관리비며 월세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고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어서 퇴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놓고도 상인의 행사에 나타난 이유는 바로 회장님에게 사정하고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더 버틸 생각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저는 빌다시피 하는 전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차갑게 돌아섰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아마 올 거라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진짜 와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그런 부탁을 할 줄은 몰랐다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전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해왔어요. 제 연락처를 아직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전화며 문자를 아예 싸그리 무시했죠. 제일 재수가 없었던 것은 전 남친도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저의 20대 전체를 같이 보내고 30대의 시작도 같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나 싶을 정도로 저는 무덤덤하더라고요. 뭐 그 인간들이 하는 말은 레파토리 비슷했어요. 전 예비 신부는 뭐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다. 나를 용서하고 제발 그 회장님께 잘 이야기 좀 해다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였고요. 전 남친은 후회한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다. 그런 헛소리를 해댔죠. 나 정말 너랑 헤어지고 나서야 네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어. 정말이야. 아 그래서 용건이 뭔데? 아 뭐 이런 헛소리 짓거리려고 전화를 10통 넘게 했어. 네가 하도 전화에 대해서 일이 안 돼서 받은 거야. 너 용건만 말하고 끊어. 나는 아직도 못 잊었다.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니지? 늦었어 이 병신아. 이게 돌았나? 야,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네가 일하는 병원으로 내가 찾아갈 거야. 알았어? 무슨 일 일어나는지 궁금하면 전화해봐 꼭. 진짜 열이 확 뻗더라고요. 정말 지랄도 연병이라는 말이 육성으로 터져 나왔죠.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등신 같은 두 모자가 번갈아가며 전화에 문자 폭탄을 보내서 전 홧김에 전화에다 대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병신 같은 전 남친 엄마에게도 고함을 질러댔죠. 할머니 아들 인생에 내가 낄 자리는 없다면서요. 이제 제 인생에 할머니 아들 같은 병신이 낄 자리는 없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 남친이 저희 본가 근처에 찾아왔다길래 저희 아버지와 여동생이 가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업이 바빠지며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전 남친은 그걸 몰랐던 거죠. 여동생은 마침 같이 있던 자기 남자친구도 데려갔는데 그 남친이 마침 또 취미로 복싱을 하는지라 체구가 거대했어요. 그 친구에게 뺨을 한 대 얻어맞더니 바로 쫄아서 주랭랑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온순하기만 하던 여동생의 남자친구는 학교 도덕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친구 역시 오랫동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 터였죠. 그래서인지 그렇게 화를 내며 바로 손이 올라간 건 처음 봤다고 여동생이 흥분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구경을 못해서 어찌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여동생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인간들이 왜 이러나 직접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예상한 대로 원인은 돈이었어요.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대출을 받았던 것 외에도 빚이 어마어마하다고 했어요. 본인들은 인턴을 하고 나면 금방 치과의사가 되어서 돈을 바로 쓸어 담고 곧 부잣집 여자를 만나 큰 병원을 차릴 줄 알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마구 써댔던 것이죠.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차도 뽑고 그랬다고 했어요. 거기에 줄지어 선도 봤다고 했어요. 전부 다 부잣집 딸들이었다는데 결혼까지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 집안조차 전 남친의 엄마가 내건 조건을 듣고 다들 도망을 갔다더라고요. 뭐 당장 강남에 100평짜리 치과를 차려라. 외제차를 사내라. 아파트를 사내라. 거기까지는 있는 집에서는 알았다 했는데 마지막 조건이 최악이었대요. 무조건 자기를 같이 모시고 살라고 한 거였지요. 부잣집에서 딸과 결혼시켜 치과도 차려주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라니 그걸 미쳤다고 들어줄 집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조건은 안 된다 하자 전 남친 엄마가 나서서 모든 결혼을 다 파토를 냈대요. 그러면서 돈만 펑펑 써대고 빚은 쌓이고 그마저도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갚으면 되었는데 그것도 안 한 모양이었어요.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를 하다가 중간에 군대도 가야 했는데 그 월급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꾸역꾸역 버텼는데 전 남친이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라서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서 결국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레지던트도 잘리고 지금 지방 병원으로 내려가 일을 하는 중인데 형편이 엄청 어렵다고 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병원 개업은커녕 병원 취업도 못할 판이라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아예 다 본인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인데 지들이 알아서 해야죠. 아들이 잘난 치과 의사신데 뭐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요. 결국 그 모자도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하며 대판 싸워서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전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인데 모른 척 한다는 모양이더라고요. 다 자업자득이지 뭐겠어요. 결국 전남친 엄마는 가게에서 쫓겨서 전남친이 일을 하는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전남친도 일은 고되고 환자들이 많아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계속 빚을 갚으며 힘들게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실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오지 않겠어요? 저는 신경을 껐지요. 관심도 없었고 당장 사업도 너무 바빴거든요. 거기에 지금 남자친구며 남자친구 부모님이 빨리 결혼하자고 성화이시기 때문에 결혼 준비까지 해야 하는 터라 그야말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요즘이에요. 남자친구는 저를 자기에게 온 복동이라는 둥, 본인은 제가 없으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라고 하는 중이고 예비 시부모님 역시 결혼할 마음은 절대 없다던 아들을 단번에 마음 바뀌게 한 저를 늘 고맙다고 여기고 계세요. 저의 가치를 알고 늘 저를 귀하게 대해주는 남자친구와 그 부모님을 보면서 사람은 자신을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을 저는 요즘 새롭게 깨닫고 있어요. 물론 그건 저 스스로도 저를 아끼고 위해줘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역시 같이 알게 되었고요. 저는 앞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아끼면서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단단해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아끼고 또 사랑할 생각이고요. 이 사연에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혹시 나 스스로가 나를 외면하거나 천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나 스스로를 아끼고 귀하게 여길수록 빛나고 또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그렇게 살려고 해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